안녕하세요. 오늘 발표기회 주신 허과연 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2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가셨는데 제일 먼저 오셔서 아직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저희 선배 민상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 1980년도 과배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선배 교수님들께서 자네는 뭐하러 경제학과 오려고 하나. 근데 제 순서가 뒤가 돼서 앞에 좋은 얘기들이 이미 다 제 동기들이 해서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썰렁하게 제 이름이 근관입니다. 근이나 관이나다 우리나라 전통의 계량 단위라 계량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경제학과에 왔습니다. 근데 그게 제 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 경제학 분야에서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제 직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쪽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그 큰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이 커지는 이런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최근에 저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분석도 한 몇 가지 사례를 오늘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인용하고 싶은 말씀은 이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통계학자 박스가 한 얘기가, 모든 통계 모형은 틀렸다. 그렇지만 몇 개는 유용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경제학자들이 파라미터 10개, 20개 정도의 조그만 모델을 갖다 놓고 이 모델이 참인지 그런지 가설 검증을 하고 테스트하고, 이것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알파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알파고로 표현되는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는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몇억 개 이렇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른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가능해졌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알파고도 바둑을 제대로 두는 게 아니죠. 근사해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의 바둑 논리도 잘못된 모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학자들이 10개, 20개 아니면 이런 모형들이 옳다라고 그걸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작으면 모형도 작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료가 커지면 큰 자료를 담기 위해서 모형도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자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빅 모델이 이른바 딥러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알파고의 논리 체계이고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음성 인식에서 쓰이는 기법이고요. 시리 같은 데서 쓰이고 있는 거고, 이런 엄청난 양의 두 개의 빅이 같이 가는 거죠. 모형이 커지고 자료가 커지고, 자료가 작으면 큰 모델이라는 게 구동이 안 되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조그만 모델로 그 자료에 담긴 인사이트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한 것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몇 가지 응용을 직접 제가 지도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른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학생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했던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빅 앤 하면 대부분 나오는 말이 덤이죠. 빅 앤 덤, 크고 멍청하다 이런 건데, 최근에는 빅 앤 스마트, 크면서 동시에 굉장히 스마트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커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큰 용량의 모델들이 같이 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컴퓨팅 기술이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평행적으로 병렬 처리하는 기법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둡이라든가 아파치, 스파크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도 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언어학자들한테 언어를 음성 인식하는 논리 체계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언어학자들이 했던 얘기는, 언어마다 문법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문법을 알아야 컴퓨터든 뭐든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지금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음성 데이터
뭘 의미하는지 그 XY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문법도 알아내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 언어학자들이 문법을 위에서 알려주고 이러한 체계 내에서 네가 말귀를 알아봐라, 이것이 탑다운 방식이었다 그러면 문제의 음성인식 기술은 바텀업입니다.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에 의미 있는 문법을 포함한 어떤 의미 있는 특징을 알아내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이면 결국 인간의 인지 체계 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바텀업이기 때문에 상상 못했던 변화들이 캐치가 되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게 된 것은 오늘 뭐 당연히 커제도 이깁니다. 이세돌을 이기게 된 것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 프로기사들의 바둑 16만 대국을 시작으로 해서 기본적인 문법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알파고 초기 버전과 또 다른 버전이 지들끼리 둬서 새로운 바둑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다시 배우고 이런 식의 러닝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우리 프로기사 해설자가 저게 뭐지 했던 이런 옛날에 어떤 탑다운식으로 상상 못했던 수들이 나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수였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과거에 하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늘 하고 있는 전통적인 통계, 계량 경제학 분석과 최근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 양쪽을 오가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우리나라 모든 방송에서 하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의 본질이 뭐냐,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비싼 돈 들여서 실시간으로 왜곡된 통계를 생중계하는 게 본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도 대선 방송이 아주 결정적인데 먼저 오는 표들이 보수 표들이 먼저 와요. 반대쪽 표들이 뭐 가난해서 멀리서 살아서 그런지 개표장으로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수 쪽에 앞서가다가 뒤지는 쪽으로 가요. 2002년도에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앞서갔다가 뒤졌고, 지난 2012년 개표를 보면 초기에 더 많이 벌어졌다가 줄어들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뭐 약간의 아이디어를 써서 다 보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난 30년 동안 재벌하고 비재벌 비교할 때 누가 주식시장에서 성과가 더 좋았나,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2012년 이번 선거는 뭐 일방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전 뭐 구동도 안 했고요. 2012년은 비슷할 것 같아서 제 밑에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엑셀로 프로그램을 짜서 현재 개표 방송의 문제점을 다 해소한 상태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지역별로다가 투표자 수가 다르고 그게 오는 순서가 다르니까 가중치를 제대로 줘서 보정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은 7시부터 개표가 되면 한 표도 아직 안 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바운드를 줘서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다 가져가는 경우, 반대쪽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다 가져가는 경우 바운드를 줘서 좁혀나가는 그런 식으로 보정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7시에 개표가 시작해서 이게 상한, 하한, 이 하한이 박근혜 후보 득표율 빼기 문재인 후보 득표율을 퍼센트로 표현한 것인데 0을 넘어가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죠. 이 8시 반 정도면 결과 확정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계 공영방송의 발표 시간보다 최소한 30분, 1시간 이상 그냥 우리끼리 돌려서 맞췄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난 30년 동안 재벌 계열사들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많이 돌려줬는지 아니면 인디펜던트 펌들이 많이 돌려줬는지를 보기 위해서 역시 제가 지도했던 박사 학생하고 같이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뭐 아이디어가 복잡할 것도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 1월 4일 주식시장 개장일로 돌아가서 제가 그랬죠. 자네는 비재벌 계열사의 일원을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분산 투자하고 나는 재벌 계열사의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분산 투자한 다음에
30년 동안 포워드로 진행하면서 누가 이런 가치가 증가했는지를 게임을 하자. 다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국민 전체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시장 가치가 큰 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더 줘서 비례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저 회사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었으면 그 돈은 날라갔다고 치고, 새로 생겨나면 일정한 인터벌로 리밸런싱을 할 때 새로 생겨난 기업의 시가총액까지 감안해서 보다 넓게 재배분하자.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산했더니 1원에 시작했던 것이 80년대는 뭐 잠잠했습니다. 80년대 후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뛸 때고, 그때 저 비재벌입니다. 빨간색이 비재벌의 성과가 좋았고, 90년도 들어와서 운명이 바뀌었죠. 저 재벌들의 시가총액 감안한 수익률이 현저하게 앞서서 이론 투자한 것이 재벌의 경우에는 저 12원 정도가 됐고, 비재벌의 경우에는 3원 정도가 돼서 인플레 감안하면 비재벌의 경우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근데 심지어는 학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그림에 해당하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재벌 비재벌 연구한 것의 절반 이상입니다. 거꾸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기간별 수익률로 표현하면 80년대 전반 여기서 이제 저 모든 모형이 엉터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에 유용하게 제 방식대로 계산한 방법과 엉터리로 계산한 방법을 비교해서 보면 거의 미러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을 때 비재벌이 좋았다 그러고, 비재벌이 좋았을 때 재벌이 좋았다 그러고, 완전히 반대된 얘기만 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빅데이터냐? 과거 저와 같은 계량경제학자들이 생각하던 데이터는 X도 숫자, Y도 숫자, X로 표현된 숫자와 Y로 표현된 숫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회귀 분석 뭐 등등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뭐든지 X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찍은 픽셀 이미지, 음성의 어떤 프리퀀시, 뭐 자율주행할 때 동영상, SNS에서 사람들이 한 얘기들, 뭐든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컴퓨터의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로 표현하는 게 0일, 디짓을 결합해서 숫자도 표현하고 그림도 표현하고 음성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관점에서 보면 차이 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뭐든지 X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모두 Y가 될 수 있고, 둘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 뭐겠어요? 뭐 동영상이 연속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X가 변해갈 때 동영상 변화하는 걸 X로 포착해서, 그때 Y는 뭐 필요한 게 뭔가요? 운전하려고 하면 핸들을 얼리 돌려야 되는지, 엑셀을 가하는지, 브레이킹을 하는지, 그 세 개의 Y 컴포넌트의 매핑을 구하는 게 자율주행의 본질이겠죠. 테슬라, 오늘 뭐 여러 번 언급된 회사인데 이 벌써 한 달 전에 주가가 304달러였는데 제가 오기 전에 막 체크했더니 309달러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사면 소비자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고 업트 아웃 빠지지 않는 이상 그 운전하는 모든 기록이 테슬라에 기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을 수밖에 없겠죠. X도 있고 Y도 있고,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Y를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Y가 있는 데이터를 레이블드 데이터, 뭐 사람 사진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그게 레이블이죠. X만 있으면 설명만 돼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러면 X만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고, X와 Y가 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X가 돼 있으면 이것은 사람이고 이건 고양이고 이건 개다. 그러면 이제 Y 값의 레이블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받아서 X를 분류하는 거죠. 이것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알파고의 경우에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개념이 등장하는데, 알파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알파고가 1년 전의 일이지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무식해서 당연히 저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가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사람의 어떤 천재적인 인투이션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저 알파고의 논리 체계가 나온 저 논문을 보고 쭉 보면서 그게 내가 저 옛날 구한말 세국 정책 할 때 조선 왕조가 했던 것처럼 멍청한 생각이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알파고가 처음 시작할 때는 16만 개의 프로 6단에서 9단들이 둔 바둑 기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바둑 한 판 두는데 한 200수가 진행이 되면 의미 있게 진행되고 바둑이 끝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16만 곱하기 200 하면 3천만 정도가 됩니다. 3천만 개의 데이터가 알파고의 시작입니다. 그럼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뭐냐? 바둑의 흑돌, 백돌, 빈칸이 어떻게 놓여 있나? 그것이 X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로서 X를 표현하고 그러한 X의 경우에 프로기사가 다음 수를 어디다 뒀나? 그게 Y입니다. 이런 때는 여기다 둬라. X, Y. 그 매핑을 처음 시작해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둬서 바둑을 진화시킨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reinforcement learning은 뭐냐면 프로기사들의 X, Y 매핑만 보면 이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러면 이세돌을 이길 수 없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은 뭐냐? 프로기사를 따라서 두다 보니까 끝까지 이른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 바둑 끝까지 뒀더니 이기더라. 그러면 그쪽은 더 자주 두고 강화시키고 프로기사 따라서 뒀더니 지더라. 그건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에서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다가 궤도 수정을 한 것이 reinforcement, 강화학습입니다. 알파고 얘기만 한 2시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에 쓰여지고 있는 게 SN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 문자, 톡 뭐 이런 걸 하면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해서 뭐 제품에 대한 평가도 보고 사람들의 성향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도 하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게 그런 거고 아마존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조그만 회사들이 요새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한두 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NS에서 사람들이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경우에 얘기한 횟수, 두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횟수 대비 긍정적으로 얘기한 횟수, 이 두 가지가 영화 릴리스 되고 나서 박스 오피스 세일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 3명이 쓴 굉장히 조그만 페이퍼예요. 8페이지짜리 페이퍼고 뭐 좋은 저널이긴 하지만 근데 이 페이퍼의 아이디어를 한 헤지펀드 젊은 매니저가 4천만 불에 샀습니다. 그 예측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내가 쓰고 4천만 불 주겠다.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SNS 상에서 뭐 데이터 크롤링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해서 텍스트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드가 어떤 상황인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제 사전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은 뭐 행복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바이탈리티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한 것을 이용해서 주가를 예측했더니 하루 이틀 렉을 가지고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인덱스를 잘 예측하더라. 그 아이디어입니다. 뭐 여러분도 통계학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다 쓸 수 있는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떠냐, 이것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석사 학생이 과거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면서 찬반 표한 전체 판례들을 분석해서 그 판례 분석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을 분석한 겁니다.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이번째 재판관이 제2번째 사건에 대해서 찬성했나 반대했나, 찬성했으면 1, 반대했으면 0, 그것을 재판관의 성향과 사건의 성향으로 쪼개서 재판관의 성향 중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리버럴로 알려진 김희수 재판관의 값을 마이너스 1로 고정시키고 상대적으로 컨서버티브라고 알려진 김창종 재판관을 플러스 1로 고정시킨 다음에 둘에 대비해서 나머지 7명의 컬러가 어떤지 그것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아이덴티파이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식하고 비슷하게 맞나요? 그때 보면 김희수, 이진성, 강일원 좀 더 리버럴한 걸로 보이고, 서기석, 안창호, 김창정, 조영호 좀 더 컨서버티브하고, 중간에 박한철, 이정미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끌어내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최근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연관도 됐다고 볼 수 있는 한 사례인데,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메디슨 둘이 상당히 많은 철학적인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누가 썼는지가 확인이 됐는데, 12개의 아티클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썼다, 네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버드 통계학자가 이런 식으로 누가 썼는지 밝힌 겁니다. 과거 메디슨이 쓴 글들을 보니까 전치사 by, 뭐 표현 also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 해밀턴은 to, upon 이런 전치사들을 많이 쓰더라. 이것만 가지고 누가 쓴 글인지 아이덴티파이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12개 전부 다 메디슨이 쓴 걸로 나타나더라. 예. 이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데이터입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공 하나하나 던진 겁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것은 70만 개의 피치 데이터고, 이 두 가지는 포수가 이해창인 경우와 김민식인 경우에 검은 테두리가 스트라이크 존이고, 파란색이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받은 거고, 주황색이 볼로 판정받은 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캐쳐의 능력 중에 프레이밍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밖에 나간 걸 확 끌어들여와서 엄파이어 눈을 속여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능력이죠. 누가 프레이밍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해창입니까? 김민식입니까?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림을 스트라이크 존을 아주 가운데 좁게 봤을 때는 다 스트라이크 판정이죠. 김민식이든 이해창이든. 근데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가면서 스트라이크 존 밖에 있는 걸 봤더니 이해창이 훨씬 나은 포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야구 시장에서 선수 몸값 판정하는데 이런 능력도 매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데이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이해창한테는 굿뉴스고 김민식한테는 배드뉴스죠. 뭐 이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른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넥센하고 KT하고 경기할 때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주구원이 임병욱한테 던지고 있었고, 인코너 낮은 볼을 던졌다 얻어맞았습니다. 앞서 던진 볼이 패스트볼이었는데, 우리 모형의 예측은 앞서 던진 볼이 패스트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볼을 슬라이더로 해서 같은 위치에 던지더라도 안타 맞을 확률이, 여기에 사실은 안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직구 던지고 다시 여기로 직구 던졌을 때 50% 가까이 안타 맞을 확률이었는데, 슬라이드로만 바꾸더라도 훨씬 낮아진다, 뭐 이런 거고,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구단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선수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랜딩 크랩 자료, 시간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자료 중에 돈 빌려줬더니 제대로 갚았는지 떼먹었는지, 그것을 부도 가능성을 예측해서 이 모형을 가지고 예측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지금 현재 랜딩 클럽이 자료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돈 대줬는데 랜딩 클럽보다 더 잘할 수 있나? 실제 아웃 오브 샘플 예측을 했을 때 우리 모형에 따라서 부도가 났던 데들은 이 부도 예측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점선은 부도가 안 난 것들이고, 랜딩 클럽에 돈 달라고 할 때 정보가 별게 없어요. 그 정보만 가지고 둘을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구분은 돼요. 그럼 이 정도 구분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돈이 되느냐? 예, 우리 계산에 따르면 대출 건당 3%포인트 정도 프로핏 게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파이낸스, 핀텍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웍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스가 기여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금융 사기를 적발하는 데 있어서 아웃라이어를 디텍트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인컨시스턴시, 예컨대 한국에서 막 쓰던 사람이 갑자기 뭐 2시간 뒤에 러시아에서 쓴다, 이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 찾아내서 프로드 디텍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자동화된 투자, 뭐 P2P 랜딩 클럽 같은 자동화된 랜딩, 그 다음에 자동차에 텔레마틱스 장치를 달아서 유세이지 패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실시간 각종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산업화하는 것,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통신회사는 엄청난 양의 통신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기지국 통해서 위치, 시간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통신회사가 자회사로서 택배회사 만든다, 기존 택배회사 다 망하겠죠. 특정 시간에 A라는 위치에서 또 다른 시간에 B라는 위치로 가는 사람 풀이 다 확립이 돼 있잖아요, 데이터에. 그럼 그 사람한테 바로 그냥 온라인 프로에서 여기서 여기로 딜리버리 서비스 디맨드가 있는데 당신이 할래? 그럼 어차피 가는 거 갖다 주면 기존의 택배 업체가 경쟁에서 뭐 견딜 수가 있겠어요?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가 공개가 잘 안 되는,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돼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고, 또 우리나라 족보 문화 때문에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뭐 다 연결하면 유전병이나 이런 개인형 의료 정보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체계가 해외 기업이나 해외 학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국내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 산업 부가가치 생산에 먼저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공익적인 산업 가치와 개인정보 가치 간의 충돌이 되는데, 그 충돌을 매제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K-익명성입니다. 즉 K명 중에 한 명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런 건데, K가 작으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K가 크면 100만 명 중에 한 명 뭐 개인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가치가 굉장히 큰데 뭐 프라이버시 침해는 별로 없으면 K를 낮게 잡아서 뭐 정보 공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딥러닝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